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근육하면서 빼먹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수익은하고 불수익은을 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수익은 불수익은 얘기를 하려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수익 운동하고 불수익 운동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운동은 뭐고 불수익 운동은 뭐야? 혹시 아마 좀 생소하긴 할 텐데 알려면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으니까. 수익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의지대로 일어나는 운동을 전부 다 수익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로 생각해서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물론 이게 뇌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의식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수익 운동이 될 거고, 그리고 의식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운동이 이제 불수익 운동이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익 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의식하고 일어나는 운동, 그리고 불수익 운동은 의식하지 않고 일어나는 운동, 뭐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수익 운동하고 불수익 운동이 저 수익은하고 불수익은하고 그대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이 수익은은 수익 운동을 하는 근육인 건 맞고요. 수익 운동을 하는 근육인 거 맞고, 불수익은은 불수익 운동을 하는 근육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좀 있냐면, 우리가 하는 불수익 운동 중에서 그러니까 수익은으로 하는 불수익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은은 수익 운동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불수익은은 불수익 운동을 하는데, 수익은의 불수익 운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예를 들어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수익은의 수익 운동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의지대로 하는 거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팔을 움직이는 것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칠판을 쳐다보기 위해서 눈을 움직인다, 이런 것도 수익은의 수익 운동이 되는 거고요. 뭐 아니면 뭐 손가락 움직이는 거, 뭐 고개를 돌리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수익은의 수익 운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방금 얘기한 걸 하게 되는 근육들, 그러니까 목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이 눈알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라던가 팔 근육이라던가 손가락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수익은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불수익은의 불수익 운동, 이쪽을 또 얘기를 해보면 이건 의지랑 상관없는 거, 대표적으로 심장박동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박동은 여러분 의지랑 상관없이 항상 그냥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 심장박동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음식 먹었을 때 위의 움직임, 이런 거. 그래서 뭐 위의 움직임 아니면 심장의 움직임, 이런 보통 내장에 관여하는 그런 근육들 있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불수익은에 해당되고 불수익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수익은의 불수익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무릎 반사 아십니까? 왜 우리 무릎 반사라고 하는 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 망치로 치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리가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반사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흔히 예전에 무조건 반사라고 불러왔는데, 뭐 지금도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부를 건데, 그 무조건 반사가 가장 대표적인 수익은의 불수익 운동이에요. 왜냐면 무릎에 달려있는 근육은 수익은이고요. 그래서 그 근육 자체는 원래 수익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수익은이니까 수익근인데, 근데 발을 차 올리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니까 불수익 운동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구분은 결국 이제 신경계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무조건 수익은이 수익 운동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불수익은은 무조건 불수익 운동만 하고요. 그래서 요 수익은 불수익은 이쪽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냥 얘네들에 대한 얘기만 해보면, 결국에 수익은이라고 하는 건 수익 운동을 하는 근육인데 가끔 불수익 운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불수익은이라고 하는 건 불수익 운동하는 근육인데 얘네들은 완전히 불수익 운동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을 크게 나눠보면 뭐가 있냐면 수위근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골격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골격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다 골격근이거든요. 근데 이게 꼭 뼈에 붙어 있다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린 수위근이면 전부 그냥 골격근으로 불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얘가 어떤 근육이 나와. 근데 이 근육이 골격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뼈에 붙어 있나 아니냐를 확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문제에서 뼈에 붙어 있는 걸로 그림을 안 그려주면 안 그려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 우리 대표적으로 그 대장 괄약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괄약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똥 참는 거죠. 요 괄약근이라고 하는 게 골격근이에요. 근데 이런 건 우리 뼈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골격근은 명칭 자체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얘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수위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수위근이면 골격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해볼 건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불수위근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일단 내장근들은 전부 불수위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장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위에 붙어 있는 근육. 아니면 여러분들 대장에 붙어 있는 근육. 아까 대장 골격근에 해당되는 대장 괄약근. 걔가 좀 특이한 거고 대장 괄약근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장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전부 불수위근입니다. 골격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또 내장근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내장들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전부 불수위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내장근이랑 우리가 좀 따로 구별을 해주는 심장근도 불수위근에 들어갑니다. 근데 심장근도 그냥 결국 그럼 내장근이랑 똑같이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쟤만 따로 분리를 하느냐는 지금 이제 거기 그 시험지에 있는 부분인 건데, 우리 이 근육을 보면 가로 무늬근이 있고 밑 무늬근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무늬가 있냐 없냐거든. 그러니까 우리 근육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무늬가 존재하는 게 있고요, 눈에 보이는 무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보통 그게 어떤 차이를 가지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로 무늬가 있냐 없냐 때문에 생기는 기능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김새가 그렇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편할 건데 차라리. 근데 그 가로 무늬근하고 밑 무늬근이 이 내장근하고 심장근이 나뉘어. 그래서 좀 내장근과 심장근은 둘 다 불수위근이긴 하지만 하나는 밑 무늬근이고 하나는 가로 무늬근이라서 둘을 꼭 나눠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전부고, 사실상 얘는 엄청 뭐 중요하게 응용되는 파트 단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외우면 끝이에요. 그냥 뭐가 어느 근육에 속하고 뭐가 어느 근육에 속하고를 외우면 끝인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고, 그래서 얘는 대충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이거를 오늘 꼭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위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수위근이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사실 이거는 내가 편하자고 수위근하고 불수위근을 설명하는 거기도 해요. 이거 사실 선생님들은 수위근, 불수위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써서 설명을 할 거야. 이게 수위근, 불수위근 표현을 안 하고 설명을 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써서 설명할 거라서. 그래서 수위근, 불수위근 그냥 의지대로 되는 근육과 의지와 상관없는 근육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오늘부터 할 내용은 이제 신경계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 지난주까지 하던 좀 막 수학 계산하고 하는 그런 파트에서는 벗어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게 되는 내용은 좀 그래도 나름 암기 위주의 내용이 많긴 많습니다만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신경계라고 하는 건 크게 둘로 나눠서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과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걸로 나뉘는데, 일단 저 둘을 나눠보기 전에 신경계는 흔히 이제 뉴런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는 전부 다 신경계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왜냐면 이미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 뉴런이라고 하는 게 뇌세포, 신경세포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신경을 이루는 거겠죠? 그리고 그 신경들이 기관계까지 뭉치면 그걸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르는데,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걸 신경계라고 부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각하고 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신경계에 넣어주면 되겠지. 사실 신경계라는 단어 자체의 뉘앙스를 우리가 크게 모르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뉴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가면 될 텐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 명령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결국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대부분 이 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수위 운동에 해당되는 것들은 당연히 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서 신경계랑 연결되어 있는 거 맞을 텐데, 불수위 운동도 다 그 뇌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 나눠서 일단 중추신경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거 전에 배웠던 거 그 중학교 때 중추신경계 파트가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좀 잘 알 거고,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좀 다 새로 외워줘야 되는 게 될 텐데, 그래도 그냥 한번 싹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냥 다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추신경계는 크게 둘로 나눠서 뇌랑 척수로 나누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좀 어떤 거냐면, 기능적으로는 판단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명령을 만들고 이런 게 이 중추신경계의 주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팔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팔을 움직이려고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팔을 움직이라고 하는 명령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뇌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 판단하는 게 주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뉴런은 연합뉴런이 주가 됩니다. 아이고야, 연합뉴런이 주가 됩니다. 우리 연합뉴런이라고 하면 뭐였어요? 뉴런이 짧고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이었던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민마리집이고 그 뉴런이 짧았던 이거, 우리 흔히 뇌세포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이게 이제 연합뉴런이 될 거고, 이 연합뉴런이 중추의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대부분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어. 근데 간혹 가다가 연합뉴런 아니고 운동뉴런이나 감각뉴런도 들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는 판단이 주 역할이라서 대부분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아주 약간의 감각뉴런이나 운동뉴런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다 정도로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한 김에 밑에 말초신경 얘기도 해보면, 이 말초신경계 쪽은 어떤 역할이 주가 되냐면 전달의 주 목적을 갖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추에서 만든 명령을 기관으로 전달한다던가, 아니면 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전달한다던가 해당돼서요. 이 말초신경 쪽은 전달을 주 목적으로 하는 뉴런인 운동뉴런과 감각뉴런만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초신경계 쪽은 연합뉴런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운동뉴런하고 감각뉴런만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중추신경계는 주로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예 운동이나 감각뉴런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일단 그렇긴 한데,
이 말초신경계 얘기할 때 주로 보게 될 거지만 여기에서 민마리집 뉴런이 좀 들어있긴 들어있거든. 우리 나중에 말초신경계 하다 보면 말초신경인데도 민마리집 뉴런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좀 특이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뉴런인데 마리집이 없는 애들이 가끔 있어. 그게 언제 생기는지는 나중에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당장은 그냥 운동 감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달을 주목적으로 한다. 말고는 말초는 중추 얘기가 끝난 다음에 주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린 중추 얘기로 돌아가서 중추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주목적으로 해서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 얘는 크게 뇌랑 척수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뇌 얘기부터. 자, 우리 뇌도 그냥 하나의 뇌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눠볼 수 있단 말이지. 그 중에서 제일 큰 뇌가 뭐예요? 네. 우리는 가장 큰 뇌를, 뇌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뇌를 대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뇌라고 하는 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나 어떤 형태적인 거의 특징을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사실 기능적인 특징은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대부분 대뇌의 기능적인 특징이 뭔지 다 알잖아. 대뇌가 뭐 해요? 예, 생각하죠. 예, 결국 생각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대뇌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문제니까 그냥 그런 정도가 주 얘기가 될 텐데, 일단 기능적인 것보다 중요한 구조적인 것부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제 대뇌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뇌여서 보통 인간의 머리통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뭐 눈, 코 이렇게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게 대뇌가 되는 거죠. 좀 여기는 사실 너무 뒤까지 그렸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머리통을 봤을 때 제 머리통에서 그냥 여기 위에 들어있는 게 대뇌가 되는 거죠. 제일 위에. 그치? 근데 대뇌는 구조적인 특징이 뭐가 있지? 어떤? 그쵸? 좌뇌우뇌. 일단 대뇌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뇌예요. 그래서 제일 큰 뇌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좌뇌와 우뇌, 그걸 좀 다르게 해서 좌반구와 우반구라고 부르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뇌의 좌반구와 대뇌의 우반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뇌와 우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오른손잡이들은 뭐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잡이들은 우뇌가 발달한다던가 이런 거. 아니면 뭐 너는 좌뇌가 발달해서 뭐 좌뇌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좌뇌가 발달하면 어쩌고 우뇌가 발달하면 어쩌고 이런 얘기는 조금씩 하잖아. 거기서 얘기하는 좌뇌와 우뇌가 이 대뇌의 좌반구와 우반구를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좌반구, 우반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구조적인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조금 뭐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아니 생각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배운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내 중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건 뉴런의 배열에 대한 문제인데, 이 대뇌라고 하는 건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합뉴런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경세포체가 뇌의 바깥쪽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보면 뇌 바깥쪽으로 신경세포체들이 쫙 다 몰려 있고요. 그러면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그 신경세포체 뒤에 오는 축삭돌기가 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 축삭돌기가 뇌 안쪽으로 다 모여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뭐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다가 발을 모으고 이렇게 삥 둘러서 누워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뉴런들이 이 머리가 되는 신경세포체를 바깥으로 쭉 두고요, 안쪽으로 전부 축삭돌기가 모여 있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그냥 안쪽이 아니라 아래쪽, 안쪽 아래쪽 밑으로 모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겨 먹었다 보니까 이 대뇌의 바깥쪽,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겉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대뇌의 겉질은 회색을 띠고 있어요. 일단 계속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대뇌의 안쪽인 대뇌의 속질은 백색질을 띠고 있어요.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근육 얘기할 때 뭐 얘기했었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두꺼웠었지. 그래서 마이오신 있는 부분의 색깔이 어땠어? 어두웠잖아. 근데 액틴은 밝았죠.
그래서 마이오신이 없이 액틴만 있는 부분의 색깔이 밝았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세포체랑 이 축삭돌기랑 비교해보면 축삭돌기에 비해서 신경세포체는 훨씬 두껍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의 색깔이 실제로 더 진해요. 약간 회색을 띱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축삭돌기가 모여있는 쪽은 밝은 색깔을 띄어서 백색을 띠게 되는데, 이건 진짜로 여러분들 뇌를 꺼내서 포를 떠보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색깔 차이가 나요. 바깥쪽은 회색을 띠고 있고 안쪽은 좀 선홍색 같은 좀 되게 하얗지만 약간 붉은빛이 도는 약간 그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피 완전히 빼면 붉은색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겉질은 회색질, 혹은 이건 이제 회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은 회백질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회색질이라고만 부르는 것 같아. 그냥 우린 저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리고 속질은 백색질로 되어 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알아야 되는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구조적 특징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방구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또 대뇌가 워낙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대뇌는 추가로 더 나눠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 거야. 대뇌는 방향에 따라서 대뇌 앞쪽, 대뇌 옆쪽, 대뇌 뒤쪽, 대뇌 위쪽의 명칭을 나눠서 부르거든요. 앞쪽은 뭐라고 부르게?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뒤쪽은 후두엽. 그리고 옆쪽은 측두엽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앞이면 전두엽, 뒤면 후두엽, 그리고 옆이면 측두엽 이렇게 부른다고. 이름 자체가 엄청 어렵게 지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에 따라서 나눠 부르는 게 추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런 명칭이 존재한다. 에다가 사실 거기 이 전두엽과 측두엽과 후두엽은 하는 기능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까지는 우리가 안 외워도 됩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왜냐면 그 기능은 문제에서 낼 거면 문제 자체에서 기능을 나열해 놓고 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 우리가 뇌과학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될 건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하는 명칭만 알면 되는데, 그럼 위에 있는 뇌는 뭐라고 부를까요?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의 전, 측, 후는 한자잖아. 전이 앞전자고 후가 뒤후자일 거고 측은 옆 측자란 말이야. 그럼 위니까 뭐 약간 상두엽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당연히 명칭이 상두엽은 아니고요. 그 혹시 이 한자가 뭔지 아시는 분? 분명히 꺾는다고 꺾였는데 잘 안 꺾여. 이 한자가 뭔지 아시는 분? 잘 모르는구나. 한자 잘 모르는구나. 그래요. 얘가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뇌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야? 정수리 부근에 있는 뇌잖아요. 그래서 두정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앞쪽은 전두엽, 옆쪽은 측두엽, 뒤쪽은 후두엽, 위쪽은 두정엽.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뉜다. 그러면 좌뇌 우뇌까지 합치면 총 8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거지. 좌반구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이 있을 거고, 우반구에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이 있겠지. 사실 더 나누면 더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딱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알면 되는 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런 거 여기다가 이제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이라고 하는 명칭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기능적인 부분은 적긴 적을 건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뭐 일단은 표현으로는 주로 뭐라고 하냐면요, 고등 정신 작용의 중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하는 애다 라는 뜻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고등정신작용이라는 게 약간 고등한 부분일 거 아니야. 그럼 고등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냥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좀 뭔가 유식하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또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연합령, 감각령, 운동령의 중추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연합령은 생각과 관련된 명령이고요. 감각령은 외부에서 들어온 감각에 대한 판단, 명령 그런 거고, 운동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에 대한 명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과 명령인 건데 그냥 그걸 분야를 나눠놨을 뿐인 거고, 그런 명령들은 전부 다 대뇌에서 만든다라는 겁니다만 사실 표현만 생소할 뿐인 거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이 뭔지 대뇌가 판단을 한다. 그런 걸 이제 감각령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대뇌가 팔이 움직이려고 하면 이 팔을 움직이는 명령을 대뇌가 만든다. 이런 걸 운동령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잊어버리고 뭐 어떤 걸 생각할지 이런 걸 만드는 명령이 연합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고, 여기서 이 운동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위운동과 연결이 돼서요. 대뇌는 모든 수위운동의 중추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위운동 중에서 대뇌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수위운동은 그냥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대뇌의 기능적인 것까지 끝. 그러면 됐으면 우리 대뇌 다음으로 큰 뇌 얘기를 해봅시다. 대뇌 다음으로 큰 뇌 뭐라고 부르게? 우리 뇌 윗부분에 대뇌가 엄청 크게 차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뇌 뒷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꽤 크게 달려있는 뇌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있거든, 이렇게. 얘가 대뇌보다는 훨씬 작긴 한데 그래도 뇌 전체 중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고 되게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얘를 뭐라고 부르게? 소뇌라고 부르죠. 안타깝게도 대뇌 다음으로 큰 뇌인데 소뇌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소뇌 말고 중뇌라고 부르는 이런 명칭을 가진 애가 있어서 대뇌 다음으로 큰 애라고 하면 중뇌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명칭이 중뇌, 얘가 약간 가운데 있는 애잖아. 그래서 크기 저 대뇌 소 이렇게 나오면 얘가 중, 그럼 대중소 해갖고 중이 중간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중뇌 명칭이 중뇌인 이유는 중간 크기여서가 아니라 뇌에 정확하게 한가운데 끼어 있어서 중뇌입니다. 그래서 우린 중뇌란 표현보다 요즘에는 그냥 중간뇌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교육과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뇌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대뇌 다음으로 큰 뇌는 소뇌예요. 소뇌는 약간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대뇌 아래쪽으로 해서 머리 뒤쪽으로 달려 있는데, 근데 얘도 상당히 큰 편이라서 구조적으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뉩니다. 근데 소뇌의 구조적인 특징은 이것만 알면 돼. 당연히 위치는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위치는 나중에 그림 보면서 그냥 익히는 게 좀 더 빠르니까 지금은 얼추 대뇌 맨 위에, 소뇌 뒤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씩만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소뇌는 이제 두 번째로 커서 구조적으로 이제 얘도 꽤 큰 편이니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얘는 크긴 커도 대뇌처럼 막 겉질, 속질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겉질, 속질 나눠서 부를 수는 있지만 그게 저렇게 색깔로 구분되거나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뭐 딱히 짚어둘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린 소뇌는 구조적으로는 그냥 좌반구, 우반구 두 개의 반구로 나뉘는구나 하시면 되는데, 근데 소뇌가 왜 대뇌 다음으로 큰 뇌인데 소뇌라는 이름을 지었느냐는 얘 기능적 특징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소뇌 혹시 기능적으로 소뇌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는? 좋아요. 균형.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긴 하고 말고.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운동령을 보조합니다. 즉 소뇌는 소뇌 그 기능 자체가 대뇌 따까리예요. 그래서 명칭이 소뇌인 겁니다.
즉 어떤 느낌이냐면, 자, 대뇌가 운동량의 중추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대뇌가 판단을 해서 팔을 들어 올려야겠다라는 명령을 만들어. 여기까지는 다 대뇌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려면 이 팔의 근처에 있는 근육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따로따로 명령을 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팔을 들어 올려라 하나의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팔을 들어 올리려면 여기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 근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가 사실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운동량, 여기 대뇌에서 하는 운동량의 중추로서는 팔을 움직인다는 명령만 만들어. 그러면 소뇌가 알아서 각 근육한테 보낼 명령을 따로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소뇌가 보내주면 팔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중추는 대뇌가 맞고, 근데 꼭 운동량이 최종적으로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소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렇게 운동량을 보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운동량을 보조한다, 운동량의 중추, 즉 수위 운동과 관련된 뇌가 이 둘로 끝이고요. 그래서 수위근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는 애들은 얘네 둘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요 균형중추 얘기, 이 균형중추는 뭐예요? 무슨 뜻이게? 말 그대로 몸의 균형을 잡는 거야.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는 건데, 생각을 해봐. 자, 우리가 몸의 균형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되게 그렇게 막 두껍진 않고 그래도 서 있을 수는 있는 그런 되게 얇은 평행봉 같은 데 위에 이렇게 서 있다고 해봐.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러면 대부분 다 뭐 합니까? 팔부터 피겠죠. 팔을 피는 게 균형을 잡기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싶으면 나머지 팔이나 이런 몸이 전체적으로 반대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거든. 근데 그거 여러분들 뇌로 생각하면서 합니까? 안 해.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불수의 운동입니다. 근데 균형을 맞추는 데 쓰이는 근육들은 뭐예요? 수위근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 중추도 대표적인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은 말초랑 연결해서 더 중요해질 거니까 일단 지금은 딱 균형 중추는 수위근의 불수위 운동 중에 하나구나 정도로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핵심이 되는 거는 일단 당장에 여기 적혀 있는 이 정보들이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정보들이고. 오케이? 부가적인 설명들은 꼭 외워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적고 있지 않을 뿐인 거지. 알아야 좀 뒤에 거 이해하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뇌, 소뇌 얘기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간뇌 얘기를 바로 지금을 해볼 건데, 중간뇌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대뇌가 위쪽에 있고 소뇌가 이렇게 뒤로 달려있다고 했으면 중간뇌가 딱 요 대뇌, 소뇌 앞으로 달려있고요. 우리 얼굴에 딱 정확하게 중심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자놀이에서 좀 들어가서 요 안쪽쯤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자놀이가 어딘지 아시죠? 딱 여기. 여기서 딱 들어가서 요 안에 딱 정확하게 뇌 중앙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대로 파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중간뇌 위치가 되는데, 중간뇌는 기능적으로 딱 알아야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근데 꽤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뇌 중에서 되게 중요한 뇌에 해당되지만 기능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아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위치만 알고 있으면 돼. 구조적인 특징은 없어. 그래서 구조적인 특징은 몰라도 되고 기능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는 무슨 일을 하냐? 혹시 눈, 그쵸? 그냥 이게 키워드입니다. 눈. 중간에 이제 핵심 키워드는 눈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눈이 눈과 관련돼서 하는 운동들은 중간뇌랑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대뇌, 소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수위 운동에 관련된 직접적인 명령은 얘네 둘한테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수위 운동과 불수위 운동을 좀 구별해 봐야 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중에 여러분 의지로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해둬야 되긴 한다고. 대표적으로 눈 깜빡이는 거는 수위 운동이에요. 우리가 의지로 멈춰둘 수 있잖아. 물론 어느 정도 불수위적으로 일어나지.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해서 불수위 운동과 완전히 뭐 연결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면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마다 일어나는 눈 깜빡임은 불수위 운동이 맞긴 맞는데, 그게 누구 중추인지 이런 걸 연결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사실 굳이 연결하자면 연수가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연결은 당장 중요하지 않고, 눈 커플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눈 깜빡이는 거라던가, 아니면 눈의 눈알이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대뇌, 소뇌 이쪽과 관련된 거, 즉 수위 운동이고, 이거 말고 눈에 근육이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동공을 조절하는 근육 명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린 이 근육을 홍채라고 불러. 일단 이 동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지? 우리 눈 보면 눈동자 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데 눈동자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 안에 보면요 검게 구멍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실제로 구멍이 맞고요. 물론 완전히 뚫려 있는 구멍은 아닐 뿐인 거지. 그래도 이 안쪽에 어느 정도 구멍이 있는 게 맞는데 이 구멍을 우리가 동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눈동자의 이 동공 바깥쪽 이 부분이 홍채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동자는 홍채가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눈동자 색깔은 곧 홍채의 색깔이에요. 좀 갈색을 띈다, 완전히 검정색이다, 뭐 아니면은 뭐 외국에서는 무슨 막 좀 더 다른 색깔을 띠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홍채의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 동공, 즉 이 동공이랑 홍채라고 하는 건 우리 의지로 일어나는 조절이 아니야. 여러분들 동공 크기 키우고 싶다, 동공 크기 작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절되지 않잖아. 보통 이 동공의 기능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동공이 커지고요. 밝은 데 들어가면 동공이 작아지도록 조절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우리가 뇌에서 생각해서 일어나는, 즉 수위 운동은 당연히 아닐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중간뇌에서 합니다. 그래서 눈과 관련된 불수위 운동, 눈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눈의 불수위 운동, 이 이제 중간뇌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눈의 불수위 근에 대한 명령을 중간뇌가 만드는 거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한 홍채라고 하는 근육이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이제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뇌에 의해서 조절이 일어납니다. 뭐 수정체라고 하면 우리 먼데 볼 때나 가까운데 볼 때 그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눈에 있는 게 수정체인데, 보통 이 수정체가 멀쩡하면 눈이 좋은 거고, 수정체 상태가 안 좋을수록 눈이 나쁜 거지. 근데 뭐 그런 것까지는 부차적인 얘기고, 결국 핵심은 중간뇌는 눈의 불수위 운동을 담당한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게 전부. 사실 얘는 당장은 일단 이 얘기만 하면 돼. 물론 중간뇌 역할이 더 있지만 그건 밑에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얘기할 건 이제 간뇌. 자, 그럼 이 간뇌라고 하는 애는 뭐냐? 얘가 지금 아까 우리 관자놀이 딱 뚫고 들어갔을 때 있는 게 중간뇌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관자놀이 딱 정확하게 뚫고 들어가면 딱 중간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관자놀이 뚫고 들어간 데서 살짝 아래쪽으로 있는 게 중간뇌고 살짝 위쪽은 간뇌라고 하는 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대뇌 있고 소뇌가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뇌 파트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 딱 한 이쯤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는 간뇌고 여기가 중간뇌고,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여기 점 찍어 놓은 이쯤이 관자놀이쯤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의 위치인데, 어차피
얼굴 그려놓고 관자놀이 해가면서 중간내 관내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해부도 보고 관내 중간내 위치를 맞출 거니까 그냥 맨 위에 큰 거 대뇌, 뒤에 소뇌 하고 좀 앞으로 있는 거 관내, 밑으로 있는 거 중간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구분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막상 그림 보고 구분하는 게. 근데 이 관내라고 하는 애는 기능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요. 얘는 이제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뉘는 게 아니라 얘는 위아래를 나눌 건데 아예 관내를 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뭐 그냥 요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뇌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관내 위쪽은 시상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관내 아래쪽은 시상 하부라고 부릅니다. 왜 명칭이 이런지 그리고 이 명칭에 따라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 얘기를 해보면 일단 관내의 시상은 다른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뭐 솔직히 뭐 알아야 되는 게 하나하나 늘려가다 보면 되게 많아지긴 할 건데 일단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게 얘가 시신경이 지나는 통로예요. 근데 이 시신경이 지나는 통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약간 앞쪽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 이 앞으로 있거든. 근데 눈에서 우리가 본 걸 판단하려면 대뇌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눈에서 판단한 걸 대뇌로 보낼 때 그 연결점이 꼭 관뇌를 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야. 그냥 관뇌를 지나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 관뇌는 관뇌 윗부분은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눈과 연결된 감각신경 시신경은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을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눈에 연결된 감각신경이 시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시상이라는 명칭을 붙여준 거고 그리고 시상하부는 그냥 그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신경 통로다라는 것만 일단 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얘가 시신경 통로다 보니까 은근히 조금씩 감각과 관련된 일이 들어있어요. 근데 감각과 관련된 어떤 일이 들어있느냐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감각을 직접 판단하거나 하는 건 전부 다 대뇌가 할 거니까 얘가 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감각신경들, 시신경을 포함한 감각신경들이 지나는 통로 그냥 그 정도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각 중에서 이 시상이 감각하는 감각이 따로 있거든. 대뇌까지 가지 않는 감각들도 존재하고요. 아니면 감각 중에서 대뇌도 판단하는 감각이지만 동시에 시상이 판단하게 되는 감각도 있는데 그 얘기는 어차피 시상하부 얘기를 하면 해결이 될 건데 얘 기능이 뭐냐면 일단 단어부터 적어보면 얘 기능은 항상성 조절입니다. 항상성이 뭐야? 항상성. 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항상성이 뭐가 있고 항상성과 관련된 이야기 주절주절은 우리 이 신경계 바로 다음 파트의 명칭이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어차피 되게 자세히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고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조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 조절이거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 조절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본인의 체온이 지금 높은 상태인지 낮은 상태인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 우린 이걸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어. 지금 기온이 그렇게 낮지 않은데 내가 느끼기엔 추워. 그 얘기는 지금 내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높을 거란 얘기거든. 그래서 바깥 공기를 더 차게 느끼는 거예요.
뭐 아니면 지금 바깥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내가 느끼에는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인데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도 난 되게 덥게 느낀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 지금 체온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게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대뇌 쪽인 거고. 근데 우리가 체온을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는 체온을 감각하는 감각 그 신경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감각 신경들은 대뇌한테 그 감각 정보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시상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얘가 감각하는 건 정확하게 항상성 조절에 필요한 감각을 시상이 중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시상은 항상성을 감각하고 그리고 그 감각한 걸 토대로 조절하는 건 시상하부가 한다 라고 구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항상성 방금 얘기했다시피 체온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체온을 감각하고 얘가 체온을 조절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간내는 항상성 조절과 함께 뒤에서 엄청 많이 얘기할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간내는 진짜 중요한 뇌인데 나중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연수라고 하는 애가 있죠. 근데 56분이네요. 조적분. 중추는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중추 다 끝내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아무튼 자, 이 연수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뼈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목에 들어있는 목뼈 있지. 그 목뼈 안으로 지나가고 있는 게 연수예요. 그래서 연수가 보통 이 목뼈 안에 지나가서 어디까지 있냐면 요거 목 뒤쪽으로 좀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 목에서 올라온 뼈는 이렇게 뒤쪽으로 연결이 되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 두개골의 끝쪽과 여기 목뼈 요 사이에 연결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요 뼈가 목뼈가 될 텐데 그 목뼈 안에 지나가는 게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연수의 기능은 되게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얘는 우리 생명에 직결된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추를 하냐면 얘는 소화랑 순환이랑 호흡의 중추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심장이 알아서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수가 고장나면 심장이 안 뜁니다. 사실 심장이 뛰는 것도 연수가 조절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 심장이 뛴다, 혈액순환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호흡, 숨을 쉰다 이런 게 다 연수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 뇌 중에서 가장 노출되어 있는 뇌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보다 정말 쉽게 죽습니다. 연수만 끊으면 무조건 죽어요. 사실상 생명유지장치 달아놓으면 사는데 의미 없으니까. 혼자서는 못 사니까. 그래서 이 연수 되게 중요한 애인데 그 순환, 이 소화, 순환, 호흡 얘네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존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중추는 연수에서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소화, 순환, 호흡의 중추가 연수다. 라는 거 말고도 사실 할 얘기가 한참 남긴 했는데 뭐 어쩌겠어. 시간상 다음 주에 해야지.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해서 뭐 척수의 기능은 아직 얘기 못했지만 뇌에 대한 좀 큼지막한 것들은 다 얘기가 끝났으니까 나머지 디테일이랑 말초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